그 지금 원래 교재로 해야 되는데 교재가 지금 안 나와갖고 교재가 나오는 순간까지 프린트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원래 이게 교재에 그대로 실려 있는 문제예요. 그대로 실려 있는 문제인데 뭐가 빠졌냐면 이게 편집을 하시다가 원래 기출이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내가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 기출 표시가 들어갈 거니까 그냥 10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문제집 한 건 푸신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금 2시에 왔죠. 2시에 왔는데 이게 실제 시험이 20문제잖아요. 20분 만에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20분 만에 풀어서도 안 되고 보통 한 10분 정도에 끊어내야 되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준 건데 물론 앞에 이제 기초과학론이 있어가지고 계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풀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면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수업 진행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업은 2시로 잡혀 있는데 다음 주 오실 때 내일 오시는 분도 동일하게 1시 반에 오겠습니다. 1시 반에 제가 1시 반에 오라는 뜻은 1시 반부터 시험을 치겠다는 뜻이에요. 뭐 그 전에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만약에 100문제 맞고 50분을 풀었다면 한 60분에서 65분 정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할 거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아야 되고 통과할 때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이 딱 그 팀을 이렇게 짜주겠습니다. 다 개수 통합해 갖고 가장 잘하는 사람 좀 못하는 사람 3명 아니면 지금 3팀 할지 4팀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짜서 그 팀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잘 금방 친해질 거야. 그렇게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수업 진행이 좀 다른 게 오늘 여기까지 봤죠. 오늘 103문제였죠. 그죠? 그럼 다음 주에 그 시험 범위는 폭발론까지만 일단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발론까지 나가면 여러분 새롭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소 생성물하고 폭발론이야. 그죠? 그 부분 새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 했던 게 기초과학하고 연소 이론이잖아요. 이게 10% 나옵니다. 다시. 전체 문제수의 10%가 나온다고. 우리가 10%까지만 통과하거든. 무슨 말인지 우리가 100문제를 칠 거야. 내가 다음 주에 만약에 100문제를 칠 거예요. 100문제를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치면 이 100문제 안에 10문제는 반드시 처음부터 배운 데 끝까지 해서 10문제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무슨 말 아셨죠? 그죠?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뭐 가겠죠. 무슨 말 아셨죠? 그죠? 그렇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간 거고 다음 주에는 폭발론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연소 생성물하고 지금 조금 교재 때문에 연소 생성물하고 일단 폭발론까지 갈 거고 몇 시에 가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진도가 끝나면 대신 7주로 가겠습니다. 7주 과정에서 7번 나눠서 제가 봤을 때 나눠서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나눠서 갈 거니까 몇 시에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시간인지 잘 모르겠고 1시 반에 오시라고 말을 했고 이게 100문제가 나오면 10문제는 아까 기초과학하고 연소 이론 파트에서 내겠다. 10문제를.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부터. 뭐 여러분 다 공부 좀 하셨다고 생각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외웠느냐를 외우라는 걸 외웠느냐를 암기를 하는 시험입니다. 처음에 가서 보시면 문제집 만들 때 문제집 있는 순서 그대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문제집 만들 때 웬만하면 최신 버전을 좀 넣고 싶었는데 좀 최신 버전을 넣지 않았던 거는 최근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이렇게 소방학 개론 이렇게 특성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면 2011년부터 지금 형태대로 시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시험 범위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다시 나오던데 소방학계는 범위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2011년부터 통합으로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든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날짜에 같은 시험 문제주로 이렇게 폭이 시작한 게 11년도부터예요. 그러면 10년도까지는 지역별로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 경북 시험 문제 다르고 서울 시험 문제가 달라가지고 약간 스펙트럼이 다양했어. 그래서 좀 문제가 다양한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들고 문제집 만들 때는 너무 많이 중복되는 문제는 좀 빼고
대신 조금 옛날 거라도 좀 다양하게 기출 한 번이라도 됐던 것들을 다 수록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겠습니다. 그 화학식에 뭐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느냐 이랬는데, 일단 실험식, 시성식, 분자식, 구조식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분자식을 알 필요 없어. 설명해서 답을 걸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돼. 실험식의 이 키워드는 뭐야? 화학식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겠다고? 간단한 뭘로? 정수비로 표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 뭐라고? 실험식일 거고, 시성식은 그 화학식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했다고? 작용기란 걸 갖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면 시성식인 거야. 구조식은 뭘 갖고 표현했다고? 결합 선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구조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라고. 그럼 어떤 C6H12O6라고 이렇게 포도당이라는 화학식이 있는데, 이건 원래 분자식이야. 주어진 분자식이야. 분자식을 답을 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분자식인데 이걸 약분을 할 수 있다고, 그죠? 약분을 이렇게 6으로 약분해 갖고 간단하게 약분했을 때 C 하나에 H 두 개에 O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수비로 표현하면 무슨 식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을 실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작용기라 그래 갖고, 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OH 뭐 이렇게 C2H5에 OH, C3에 H5에 OH, 뭔지 모르지만 어떤 화학식을 이렇게 쭉 봤는데 뒤에 공통적으로 이런 공통적인 것은 작용기란 걸 표현해 가지고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표현하는 식을 시성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OH만 보고 있어도 여기는 알코올 계열이구나, 수소 결합을 하고 있구나, 뭐 등등의 어떤 성질을 확인시켜 주려고 만든 식이라고.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이 이런 것들이 작용기인데, 화학식을 표현할 때 작용기를 표현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시성식을 고를 수 있는지. 그래서 뭐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결합선으로 화학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짝대기로 표현하는 걸 구조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봐도 잘 모른다고. 실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쭉 설명했을 때 무슨 식인지를 찾는 거 정도. 여러분도 이 정도는 기출이 되었으니 확인을 한번 해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오래전에 출제되긴 했지만 일단 기출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뒀으면 좋겠다. 분자식은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는 걸 꼭 알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작용기를 이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시성식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2번에 가서 보시면 간단한 정수비로 좀 표현했다고 지금 키워드가 나왔다고. 간단한 정수비는 실험식이라고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니? 준비됐으면 3초 만에 풉니다. 답은 1번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3번에 가서 보시면 몰수를 계산하라고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그 몰수를 이용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몰수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몰수라는 건 입자의 묶음의 단위인데, 이 몰이라는 건 원자량의 합, 뭐 이런 것들 화학식량 또는 분자량 분해 뭘로 계산한다? 주어지는 질량으로 계산한다. 이 분자량이라는 게 원자량의 뭐다? 합이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원자량은 줍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주게 돼 있다고. 이거 다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지금 88g을 줬고요. 이산화탄소라고 줬기 때문에 C 하나에 O가 두 개 있는 물질이죠. 그쵸, 그죠? 그럼 C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12라고 그랬고,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16인데 CO2라고 그랬으니까 O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16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얼마인데? 이거 다 계산하면 44분의 88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가 2몰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게 뭔지 몰라도 기계적으로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입자 묶음의 단위인가 보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이건 4번 가서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왔죠. 몇 몰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몇 몰이냐고 물어봤고, 주어진 질량은 16g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고, 질량이 16g입니다. 분자량 계산해야 되는데 C가 한 개 있어요, 그죠? 12, H가 4개 있다 그랬어, 그죠? 근데 수소 원자량은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 곱하기 4 해가지고 16분의 16이니까 1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은 나오면 그냥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하고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설명하는 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보일의 법칙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샤를의 법칙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샤를의 법칙은 뭐야? 온도하고 뭐하고 기체의 뭐하고 부피하고 뭐 어떤 관계 있더라? 비례하는 관계 있더라 라고 설명하는 게 샤를의 법칙이고, 이때 사용하는 온도를 무조건 무슨 온도 쓴다고? 절대 온도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했었지. 절대 온도 어떻게 계산해? 섭씨 온도에서 절대 온도를 어떻게 바꿔? 273을 더하면 그게 절대 온도라는 식으로 바뀐다 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 읽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지문 안에 반드시 뭐가 에너지라는 게 뭐가 된다?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도 지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낼 수가 없는 게 뭐가 보존된다고? 질량이 뭐 된다고? 보존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존된다고 적혀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건,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전문적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걸 왜 배우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연소 반응이다. 여러분들 개수를 맞추면 1, 2 이렇게 개수를 맞춘다고. 그죠?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건 이 얘기야. 이거는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연소 반응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성립해야 안 해? 해? 대답을 하셔요. 제가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수업을 안 나가겠습니다. 성립해 안 해? 틀려도 돼. 말을 해야지 내가 알 거 아니야. 성립해? 성립한다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반응 시간에 그런 게 들어 있으니까 성립한다라고 대답해야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 연소 반응식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해? 한다고 대답해야 돼. 그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잖아. 이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출 때 뭘 갖고 맞춘 거야? 원자 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뜻이었잖아. 왼쪽에 탄소가 1개면 오른쪽에도 탄소가 1개 되고, 여기에 수소가 4개면 나중에 여기도 뭐라고? 4개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나는 탄소의 무게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탄소수가 똑같아. 수소수도 어때? 똑같아. 산소수도 어때? 똑같아. 그럼 각각의 무게값을 다 더한, 출발할 때 주어지는 반응물질하고 나중에 생기는 무슨 물질하고 생성물질하고의 무게값은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무슨 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류도 변하지 않고 숫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마다 개개인의 무게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자의 무게값을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량이 달라질 수 없다고. 합이 달라질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연소 반응식에서 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원자의 수와 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 이유를 알 필요도 없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 결론은 뭐라는 얘기야? 뭐가 변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게값이 뭐가 변할 수 없다고? 질량이 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질량이 뭐 된다고? 보존된다고. 당연히 연소 반응식은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을 성립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그지? 반응물질이 이렇게 있었다고. 예를 들면 이제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뭔지 모르지만 이 처음에 주어지는 이 반응물질 에너지가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치면, 생성물질 에너지는 100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오셨죠. 그죠? 그럼 생성물질 에너지는 100보다는 작은, 예를 들어서 70의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 30의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거야? 열로 간 거라고. 열로 간 거라고. 30의 에너지는 줄어든 만큼 열로 발생했다고. 30이 열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열도 에너지야. 생성물질 에너지도 에너지야. 반응물질도 에너지라고. 그래서 에너지 합은 항상 어떻다고? 같다. 다만 보여지는 그 에너지의 뭐가? 종류가 달라진 거지. 물질의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형태가 바뀐 것 뿐이지, 뭐가 지금 성립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얘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지금 성립하고 있다라는 게 연소 반응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 왜 갑자기 이런 게 생뚱맞게 나왔냐는 거지.
필요하니까 냈겠지, 그지?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뭐 필요 없지만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근데 그 에너지는 형태가 다를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 반응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또 연소 반응식은 원자 수나 종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한다. 이 정도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가시면 좋겠다. 됐죠? 자, 그다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과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일단 냈습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아보가드로의 법칙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설명을 하면 1번에 있는 밀폐된 용기에 유체의 간 압력이 모든 방향의 크기로 전달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파스칼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걸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적으면 줍니다. 이걸 답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너무 과해 이거는.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근데 2번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되겠지, 그치? 부피와 절대 온도가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샤럴의 법칙이라는 건 원래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샤럴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적으면 주면 이건 설아 뭐야 이게? 학을 했다 그랬는데 게이루스학이 주장한 기체 반응의 법칙이거든. 뭐 그냥 기억하라는 게 근데 이건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건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뭔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들 식을 하나 외우라 그랬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외우라 그랬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식 불러봐요. 네, 상태방정식. 특체. 너 고개 돌리지 말고. P분의 NRT라고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나왔던 건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P분의 NRT라는 식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P분의 NRT 뭔지 모르지만 압력 곱하기 뭐 부피는 몰수 곱하기 R이 상수야. 상수 곱하기 뭐라는 얘기야? 온도라는 식은 알고 있었어야 돼. 기출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절대 온도겠죠. 내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얘기야. 그냥 결과만 얘기할게. 우리가 쓰는 압력이 몇 기압이야? 평상시에 1기압을 이렇게 표준으로 잡는다고. 그럼 숫자를 1을 넣고, 그죠? 숫자 1 넣고 부피를 모르고 x라고 이렇게 넣었어. 근데 몰수가 1몰로 잡았어. 상수값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상수가 원래 주어지는 값이 0.08이라는 숫자야. 우리 온도가 지금 몇 도 온도야? 평상시 온도는 우리 표준 온도는 0도씨라고 잡는다고. 0도씨라고. 0도씨로 잡으면 몇 K지? 273이지, 그지? 그럼 이걸 1 곱하기 0.081 곱하기 273을 더하잖아? 그럼 22.38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결론은 이 숫자는 22점 정도, 4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데? 압력이 1기압이고 온도가 몇 도씨? 0도씨이면 그리고 그 물질이 몇 몰이면 1몰이면 무조건 부피는 얼마라는 얘기야? 22.4리터라는 부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어지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의미를 가진단다. 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이 말은 기억해야 돼.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이산화탄소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A 물질이 있었다고. A 기체가 이렇게 있었다고. 자, B 물질이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둘 다 기체야. 둘 다 기체야. 둘 다 기체인데 A 물질하고 B 물질의 무게비를 세보니까 얘가 훨씬 더 무거워. 얘가 무게가 2배 정도 더 무거워. B 물질보다. 됐어? 2배 정도 더 무거워. 기체가. 몇 배 더 무겁다고? 2배 정도 더 무겁다고. 됐냐? 2배 정도 더 무겁다고. 근데 A 물질하고 B 물질하고 0도씨 1기압에 모두 다 각각 1몰을 갖다 넣어놨다고. 그랬을 때 얘의 부피가 22.4리터다. 그럼 얘의 부피는 얼마일까? 얼마야? 22.4리터라고. 그 얘기한 거야.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걔가 무겁든 가볍든. 왜? 무조건 1몰이라고 그랬잖아. 물수가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뭐가 변하지 않으면,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그 물질의 기체가 무겁든 가볍든 어떤 종류의 기체든 차지하는 부피는 항상 얼마라는 거?
22.4리터라는 걸 가르쳐 주는 법칙이 뭐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왜냐하면 이 기체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몇 몰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피를 잘라 갖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들이거든. 너무 많이 갔을 수도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읽고 뭘 얘기하는 거다?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다. 첫 번째 기억하고. 자, 그 말이 어떤 말이다? 요 안에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안에 집어넣어 보면 압력 1 주고 온도 0도씨 주고 상수 주고 1몰 주면 22.4리터가 무조건 나온다. 뭐에 상관없이, 그 물질의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종류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한다. 공채에서 좀 나와도 다 틀리겠지만 특채 정도는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뭐가 나오든 그 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거니까. 그래서 샤럴의 법칙하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 정도는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답은 6번입니다. 7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상반기 때 올해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왜 갑자기 앞에 이런 아보가드를 넣었냐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때문에 넣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처음 나왔을 때 결론은 이거야. 또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기존에 나왔던 형태의 문제를 숫자를 바꿨을 때 내가 맞춰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PV는 nRT 이렇게 적혀 놓고 이게 상수니까 의미가 없다. 근데 지금 0도씨에서 0도씨 1기압인 상태에서 밀폐된 화재실에 화재가 났다. 온도가 얼마로 갔다고? 400도로 증가했다라고 주어졌다고. 그럼 여기서 온도가 400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문제에 주어졌고, 그랬을 때 압력이 몇 배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때 압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에서 물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압력 곱하기 뭐라고? 부피는 몰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온도인데 지금 1기압 0도씨였다고. 근데 밀폐된 지하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변하지 않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상수는 주어지는 숫자야. 변할 수가 없어.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냐면 연기의 평균 분자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연기의 평균 분자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야?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요? 아까 몰수라는 게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분자량분의 뭘로 계산한다고 그랬어? 질량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지. 연소 반응이 끝나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 토탈.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근데 뭐가 변하지도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분자량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도 변하지 않아. 몰수도 변하지 않아. 라는 얘기지. 상수도 변하지 않아. 부피도 변하지 않아. 그럼 지금 뭐야? 1기압일 때 온도가 0도씨였던 얘기지. 온도가 400도씨로 되면 압력이 얼마일 거냐라는 얘기니까 온도가 올라간 만큼 뭐가 올라갈 거다? 압력이 올라갈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 받아들였죠? 그죠?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온도는 무슨 온도로 바꿔야 된다고? 절대 온도. 그래서 273K고 이건 얼마? 673K다 라고 했을 때 온도가 요만큼 증가한 만큼 압력도 그만큼 증가했을 거다 라는 얘기니까 273분의 673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나와? 2.4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그래서 2.5가 답이 될 거다 라는 얘기에 지금 도달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숫자 바꿔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분명히 다음 주에 앞에서 10%도 중요한데 앞에서 낸 거에서 50% 미하로 떨어지면 10개 안에 들어와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남기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형태의 문제 숫자를 바꿔서 다음 주에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죠. 답은 그래서 3번 정도 되겠습니다. 8번 가서 보시면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자, 여기서 물어봤던 건 부피하고 뭐하고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0도씨일 때 내가 지금 얼마다고? 2세제곱미터였다라고 쳤다고. 그죠? 근데 이게 부피하고 온도와의 관계니까 비례 관계지. 그지? 맞죠? 샤럴의 법칙이니까. 그럼 온도가 지금 얼마가 됐다고? 273도씨가 되었다고. 그럼 온도가 몇 배 된 거야? 2배 됐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때 온도로 무조건 무슨 온도로 갈 거니까? 절대 온도로 갈 거니까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0도씨라는 건 사실은 0도씨처럼 보이지만
273 절대 온도고 273도씨라는 건 273에다가 다시 273을 다 더한 그 숫자니까 온도가 2배 될 거니까 모두 2배 된다. 부피도 2배 된다라고 설명하는 샤를의 법칙일 거니까 4세제곱미터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라는 얘기겠죠. 자, 9번 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압력하고 부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무슨 법칙이야? 보일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네. 그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압력이 3이고 부피가 얼만데? 6일 때 압력이 지금 얼만데? 2인데 그때 부피가 얼마냐고 x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뭐하고 곱한 거 적는 건 큰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해설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설지가 없네. 자,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 말을 한 거야. 이 식을 금방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항상 일정해. 그럼 18이고 2x니까 나누기 9. 이거 안 되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부피는 9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 10초가 걸리지 않는 내용이야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10초가 걸리지 않는 내용이죠. 자, 10번 가서 보시면 지금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력학 법칙이야. 연력학 법칙. 기출을 찾아보면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래전에 출제가 됐고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됐죠? 근데 기출사항에 보면 기출사항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왔냐면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을 구분하는 게 출제가 되었어. 근데 내가 이제 뒤에 문제에 보면 11번에서는 0법칙까지 물어봤다고. 조금 확장해서 혹시 몰라서 물어봤다고. 그래서 당연히 공채든 뭐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다양한 기출은 다 수록했기 때문에 좀 오래됐던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출을 선별할 때 생각해 본다고. 연력학 법칙이 문제는 오지만 우리에게 열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아주 매우 중요하죠. 우리 연소반항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연력학을 소방학을 전공할 때 다룬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알 필요도 하나도 없어. 다만 이것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연력학 법칙에는 법칙이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이 있다. 지극히 수학적으로 갑니다. 연력학 몇 법칙이 있다? 2법칙이 있다. 이 두 법칙이 가장 유명한 법칙이야. 근데 추가적으로 연력학 무슨 법칙도 있고 0법칙도 있고 또 연력학 무슨 법칙도 있어? 3법칙도 있다. 그래서 0, 1, 2, 3이 있다라는 내용이야. 됐죠? 근데 시험에서는 뭐만 나왔냐면 계속 보면 알겠지만 뭐만 나왔냐면 그냥 설명하고 이게 몇 법칙인지만 찾으라고 나와.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그냥 그 키워드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근데 문제점 이걸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칙을 설명하는 건 여러 개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나머지는 몇 개야? 다 한 개씩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1법칙과 0법칙과 3법칙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건 다 몇 법칙이야? 2법칙이라고 생각해도 수학적으로 무조건 맞춰낸다고. 오케이.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은 설명하는 게 키워드가 뭐야? 연력학적으로 이 물질이 뭐 한다고? 에너지가 뭐 된다고? 보존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연력학으로 몇 법칙입니까? 1법칙입니다 라고 나온다고. 끝. 0법칙은 키워드가 뭐라고? 열평행에 도달한다. 열평행에 도달했다 라고 설명하는 법칙이 0법칙이라고. 그 다음에 3법칙은 절대온도 몇 K? 0K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라. 자, 이게 내가 설명했을 때 다 아니면 그냥 2법칙이다. 끝. 자, 이걸 여러분들이 수험학적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엔진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엔진이 있다고.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있다고요. 휘발유를 엔진에 공급하겠죠. 휘발유를 가해줬다고. 휘발유가 에너지를 주겠지. 그래서 그 자동차 엔진을 돌릴 거 아니야? 그 휘발유가 준 에너지가 100이라고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 휘발유가 100의 에너지를 주면 전부 다 자동차가 100만큼 다 굴러가나?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잖아, 그지? 실제로 100의 에너지를 주니까 자동차가 굴러가서 일을 한 건 70밖에 안 하더라. 일은 70밖에 안 하더라. 30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열로 갔다는 얘기, 열로. 그래서 열로 갔다는 거죠. 내가 에너지 준 만큼 전부 다 일을 하지 않더라. 그런 기계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효율이 몇 프로짜리다 이런 걸 따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물어본다. 들어간 건 휘발유가 준 에너지는 100이야. 근데 나오는 에너지는 얼마라는 거야? 100이라는 거야. 왜? 1도 에너지고 열도 에너지. 합은 어차피 나오는 거 형태가 다르지만 합은 얼마다? 100이라는 거지. 이걸 설명하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 열역학 1법칙이라는 거지. 그럼 다시 질문 나간다고. 경호 친구. 내가 휘발유를 100을 줬는데 일을 100 했다 안 했다? 100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안 했다라는 걸, 즉 효율이 뭐다? 내가 준 만큼 100% 일을 하는 효율이 뭐가 일 수 없다. 100%가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법칙은 몇 법칙이 같대? 네가 모르면 몇 법칙이라고? 이 법칙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수학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들어간 에너지하고 에너지 종류가 달라지겠지만 나중에 합하니까 에너지가 똑같더라고 설명하면 이 법칙은 열역학 1법칙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있었다. 구슬이 이렇게 인데 100도씨짜리 구슬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 다음에 그 구슬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50도씨짜리 구슬이 이렇게 있었다고. 50도씨짜리 구슬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득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겠어? 100도씨 있는 열이 어디로 가갖고 50도로 가겠죠.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똑같아지겠지. 75, 70으로 똑같아질 거라고. 이렇게 온도가 똑같아지는 걸 설명한 법칙이 몇 법칙이라고 물어보면 온도가 동일해졌다, 평형을 이뤘다라고 설명하는 법칙이 몇 법칙이라고? 3법칙. 열적으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3법칙이라고. 0법칙이라고. 잘 잡았어.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거 하나 다시. 그러면 얘가 온도가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 있는 열이 어디 쪽으로 움직인 거야? 낮은 온도 쪽으로 움직인 거지. 그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하는 법칙 몇 법칙이야? 이 법칙이야. 내가 모르면 다 이 법칙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울 자신, 이걸 시험에 많이 나온 다음에 정확하게 외우라고 얘기하겠지만 많이 안 나올 거면 그냥 구분해낼 수 있을까지는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법칙은 이런 거지. 우리가 샤럴의 법칙이 있었잖아. 온도가 어떻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커진다고 했지. 이게 샤럴의 법칙이잖아. 그럼 온도를 낮추면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럼 온도를 계속 낮추면 부피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줄어들 수 있냐면 부피가 어느 지점까지? 0이 되는 지점까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무슨 온도인데? 그게 절대온도 0K라는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부피가 제로가 되면 이 절대온도 0K 부피가 제로가 되고, 그때는 부피가 제로이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지금 뭐라고? 이 3법칙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딱 설명했을 때 3K, 0K, 절대온도 0K가 어떻고 저떻고 설명하면 3법칙이고, 온도가 똑같아졌다라고 얘기하면 0법칙이고,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면 1법칙이고, 내가 모른다? 2법칙.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러면 아까 보시면 열이 모두 일로 변환되는 완벽한 열기관은 불가능하다.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기억한 키워드 없어. 2법칙. 맞죠? 그 다음에 열은 차가운 곳에 뜨거운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몰라. 2법칙.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뭔지 몰라? 2법칙. 근데 여기 보면 에너지가 뭐 된다고? 보존된다고, 주어진다고. 실제로 무조건 주어지게 돼 있어. 그럼 이게 1법칙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다고. 그럼 여기서 0법칙에 대한 걸 옳은 것을 물으라고 얘기했다고. 경우 친구. 그럼 이 1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몇 법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적혀 있거든. 2번 쭉 읽었어. 몇 법칙? 왜 0법칙이야? 그렇지. 열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0법칙인 거야. 이거 0법칙. 그 다음에 이건 몇 법칙? 2법칙 몰라. 2법칙.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보시면 완벽한 열기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2법칙. 절대온도 0K, 열운동은 없다. 3법칙.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들 제발
저한테 막 게시판에 막 엔트로피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설명해도 모르잖아. 수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야. 수험을 있는 거기 때문에 수험학적으로 뭘 구분하라고 설명하는 법칙이 몇 법칙인지만 구분하는 게 기출이 되었다. 그걸 연습해야 되겠다.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올 내용은 아니고 뒤에 있는 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특채는 기억하세요. 뭐 특채는 그래도 가능성이 한 15% 20% 이상짜리 되는 것들만 다 넣었기 때문에 전혀 빵프로를 넣고 그러진 않았거든. 자, 여기 보면 밀도를 계산하라 그랬어. 원래 밀도는 뭐 어떻게 계산해? 부피분의 뭘로 계산해? 질량으로 계산하죠. 그죠? 근데 0도씨 1기압이야. 근데 여기서 말이 빠져 있는데 이 0도씨 1기압을 따질 때 얘는 몇 몰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1몰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결론은 외우던 거 해. 특징은 외워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몰일 때 부피 아까 얼마라 그랬어? 그때 부피는 22.4리터라고 아까 얘기했걸라. 그 다음에 1몰이면 분자량하고 질량하고 어때? 아까 이렇게 몰이라는 게 뭘로 계산한다 그랬어? 아까 분자량분의 뭘로 계산한다 그랬어? 질량으로 계산한다 그랬어. 얘가 1몰이면 분자량이나 질량이 어때? 같아. 그래서 질량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분자량을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 내용이 요즘에 이런 내용이야. 문제 잘 몰라? 그냥 22.4리터분의 분자량. 특채까지는 꼭 기억해라. 공채 옵션. 특채 기억해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워야 할 전기 비중을 계산할 때 식과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낸 거라고. 식이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최소한 전기 비중 계산하는 거 외워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답이 1번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1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고. 이건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원래 비중이라는 게 있다. 그치? 자, 비중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비중이라는 건 무겁냐 가볍냐를 표현하는 건데 어떤 기준 물질보다 더 무겁다 가볍다를 표현하는 말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고체 물질이기나 액체 물질일 경우에 그죠? 누굴 기준점으로 잡는다고? 물을 기준점으로 잡는다고. 그래서 주어지는 물의 뭐분의 밀도분의 뭐라고? 고체나 액체의 물질의 밀도를 넣어 갖고 계산하는 게 비중이다 그랬어. 그래서 이 비중값이 1보다 크다는 건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겠지. 그거는 뭐야? 물보다 얘가 어떻다? 더 무겁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시험에 이 내용이 확인되는 게 뭐냐면 질산이야, 질산. 수학적으로 기해야 되겠지. 질산은 몇 유위험물이야? 6유위험물이지.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질산의 비중은 얼마 이상이라고 주어졌다고. 얼마 이상? 얼마? 1.49 이상의 비중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이 숫자를 외워야 돼. 그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질산이라는 건 뭐라는 얘기야? 물보다 1.49배 더 무겁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할 필요는 뭐 이해해 주면 좋고 수험학적으로 큰 의미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질산은 몇 유위험물이야? 6유위험물이야. 질산의 그 지정수량은 얼마야? 얼마야? 300이죠. 300. 그 질산의 지정수량은 300이라고. 근데 300 뭐라고 그랬냐면 킬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300kg이라고 적혀 있어. 여러분들 뭐 처음 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야. 질산은 육류유물로서 인화성 뭐야? 산화성 뭐야? 산화성 액체야. 근데 사료유물처럼 원래 액체 물질은 단위를 뭘 써? 리터를 보통 쓰게 된다고. 맞죠? 그죠? 알코올류 400리터 이렇게 지정수량을 외우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산화성 액체이면 액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뭘 써야 되는데 리터를 쓰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뭘 쓴다는 얘기야? 킬로그램을 쓴다고. 왜 그러냐니까 어떤 부피가 이만큼 있어. 물을 이만큼 부피가 이만하다 그러면 내가 딱 들면 느낌상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질 거라고 사람들이 느낀다고. 1.5리터 들면 이만큼이라고 느낀다고. 근데 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비중이 너무 큰 거야. 물보다 훨씬 무거워. 그래서 이 정도 부피라고 생각해서 딱 들면 어깨가 빠진다고. 엄청 무거워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위를 뭘 쓰고 있는 거야?
킬로그램을 쓰고 있다. 이 킬로그램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왜 1.49를 많이 물어보냐면 그만큼 육류이온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값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나중에 질산의 비중값이 1.49 이상이다라는 건 그때 물을 기점으로 더 무겁고 가볍고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있고 그 물질이 뭐면 기체이면 그때 비중을 무슨 비중이라고 하고 증기 비중이라고 하고 이때 증기 비중은 기준점이 누구라고? 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공기지. 그래서 공기의 밀도분의 뭐라고? 어떤 기체의 뭐라고? 밀도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걸 식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바꾸면 이걸로 바꾼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뭐랑? 공기의 뭐랑? 분자량이랑 그 다음에 기체의 뭐랑? 분자량으로 식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고. 변환하다 보니까 공기 분자량은 과학자가 다 계산해놨어. 얼마라고? 29라고. 그럼 기체의 분자량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전기 비중값은 뭐야?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 꼭 외워야 되겠지.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비중이 얼마라고? 1.5이라고. 원래 그냥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숫자야. 그 얘기는 뭐야? 이산화탄소의 전기 비중이 1.5이라는 뜻은 공기보다 1.5입에 더 무겁다. 이것 때문에 얘가 나중에 소화할 때 뭐라고? 피복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피복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또 뒤에 가서 알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중에 따라가서 그 LNG가 있어. 그다음 LPG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 LNG 주성분이 뭐야? 어두워. LNG 주성분이 뭐야? 뭐예요? 눈 돌리지 말고. 아니 뒤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 뭐야? 메탄이야.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LNG 주성분 메탄. LPG 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이. 뭐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근데 외우셔야 되는데 이 얘기할 때도 나온다고. 이 LPG는 프로판, 부탄은 공기보다 어떻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전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프로판, 이 LPG 가스가 누설되는 곳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아래쪽에 설치하고, 얘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 누설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해야 된다고. 이 말의 의미도 다 뭐에 출발한 거야? 전기 비중에서 출발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계산하라고 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전기 비중이 크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지.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체의 비중, 이 전기 비중은 분자량분의 29분의 분자량으로 계산한다.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아까 기체의 밀도를 계산하는 식과 헷갈리지 마라. 특체는 반드시 구분하고 공체에 나는 뭐 그렇게까지 자신 없다. 그럼 이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외우라고 난 지금 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전기 비중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앞에 가서 보시면 전기 비중 아까 계산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29분의 기체의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기체의 분자량 이산화탄소 이렇게 됐으니까 원자량 다 더해야 되겠지. C 하나에 12 더하기 산소가 16인데 곱하기 2 그럼 얼마? 29분의 44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해보면 1.5 얼마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서 보겠습니다. 15번 가서 이제 후반기 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조금 나는 아쉬웠던 문제이긴 한데 일단 실제 시험하고 달랐던 게 실제 시험에서 뭘 주지 않았냐면 탄소의 원자량을 주지 않았어. 아쉬웠던 점 하나. 두 번째, 원래 할론 소화약제는 수온 범위에서 빠지기로 약속을 했었어. 근데 내가 이거 왜 냈지라고 내가 의뢰를 했더니 이건 약제의 특징을 물어본 건 아니고
비중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난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출제가 다시 될 수도 있겠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기체의 비중을 계산하라 그랬어. 그죠? 기체의 비중을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야? 공기의 분자량 분에 뭘 계산해야 된다고? 이 물체의 뭐라고? 분자량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죠? 아까 식 그대로 나온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할론 1301의 분자량이 얼만데? 라는 거지. 근데 할론 1301의 분자량은 여기서 읽어보니까 뭘 주지 않았어? 화학식을 주지 않았어. 화학식을 줘야 계산할 수 있을 건데 여기서 보고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화학식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네 자리일 때 첫 번째 자리가 누구 자리? 탄소 자리. 두 번째 자리가 누구 자리? F 자리. 세 번째 자리 누구 자리? Cl 자리. 네 번째 자리 누구 자리? 브롬 자리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된다. 그럼 이 물질은 C가 한 개에 F가 몇 개? 세 개에 Cl이 없고 Br이 한 개인 물질입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탄소가 한 개다. 그제? 탄소가 한 개이기 때문에 12 더하기 F의 원자량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니까 19라고 주어졌죠. 그죠? 19가 몇 개 있어야 돼? F가 3개라니까 3개 더하기 Br이 지금 얼마라 그랬죠? 원자량이 80이라 그랬죠. 요거 다 더한 걸 어디에?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누기를 해주면 된다고. 실제 시험에 나온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1 얼마 정도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얘기죠. 도달하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포인트 뭐야? 앞에하고 달라졌던 건 이걸 보고 해독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거지. 질문. 그러면 이런 물질 있지. 할론 1212 이렇게 있다고. 얘 화학식 한번 불러봐. C F E Cl BR 이렇게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죠?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무슨 자리? C 자리, F 자리 두 번째, Cl 자리, BR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비슷하게 나오면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그냥 정의 있는 그대로 외우면 돼. 정의 있는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 다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나와. 뒤에 가서 다 외우셔야 돼.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있었다고.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근데 옥내 소화전이 이게 성진에 출제가 된 거야.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 없어. 근데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내 예상 문제를 낸 거야. 옥내 소화전이 있어. 그 옥내 소화전의 방수압은 얼마야? 방수압, 압력. 상관이 얼마야?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래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0.7 메가파스칼 이하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단위가 지금 어떤 단위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메가파스칼이라는 걸 쓰고 있다. 메가는 접두어야. 접두어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위 뭘 쓰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파스칼이라는 압력의 단위를 쓰고 있다고. 파스칼이라는 압력의 단위를 쓰고 있다고. 그냥 가볍게 들어. 결론은 이걸 외우라는 뜻만 하는 거야. 근데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됐죠? 근데 왜 이걸 출제를 하냐면 내용이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저 앞에 있는 옥내 소화전 같은 거 열어봐도 방수압이 다 적혀 있어. 근데 그때 적혀 있는 건 뭐라고 적어놨냐면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지나가는 거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법에서는 뭘 쓰고 있는데 메가든 기가든 테라든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무에서 뭘 쓰고 있다는 거야 지금.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새로운 지금 압력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를 쓰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파스칼 단위를 지금 쓰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의 의미는 알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1제곱미터에다가 수직으로 몇 뉴턴 1뉴턴을 누르는 힘을 1파스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느낌 이런가 보다. 파스칼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 1제곱미터 1뉴턴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7번 가서 보겠습니다. 17번.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왜 나온 거냐면 다 교재는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압력을 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기압 몇 기압? 1기압이지. 1기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압 1기압이야. 항상 1기압이야. 공기가 항상 없는 적은 없으니까 1기압이라고. 그래서 1기압부터 이렇게 압력을 측정하게 되면 그런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불러.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는 걸 또 외우고 있어라. 자, 게이지 압력이라 그래. 그럼 기준점이 항상 뭐부터 출발하는 거야? 1부터 출발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왜 1부터 출발해요? 늘 1이 존재하기 때문에 1부터 출발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를 셀 때 어디부터 출발하고 싶어? 0부터 출발하고 싶어진다고. 기본적으로 1이 있는 게 아니라 제로부터 출발하고 싶다. 0기압부터 이렇게 압력이 측정하고 싶다고. 이렇게 압력을 측정할 수도 있지 않겠니? 과학에서는 훨씬 이렇게 많이 측정한다고. 0부터 숫자를 세도 0부터 1, 2, 3, 4 이렇게 출발하잖아. 1부터 출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근데 이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원래 우리가 1기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내용은 0기압부터 적용한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그래. 가볍게 들어.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다. 우리는 항상 1기압을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1기압보다 항상 높은 압력을 측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누르면 우리 느낀다고. 사람들이 뭐가 내 위에 머리가 있구나라고 느낀다고. 그래서 1기압 이상의 압력을, 이건 지금 외워야 된다. 1기압 이상의 압력을 뭐라 그런다고? 플러스 압력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 정압이라고 그래. 정압이라고. 근데 1기압보다 압력이 더 작을 수도 있다고.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면 1보다 압력이 더 작아질 수도 있다고. 근데 제로는 아니야. 이 사이에 있는 압력을 뭐라 그런다고? 부압이라고 그런다고. 부압이라고. 부압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알았으면 좋겠는 거. 정압이라는 건 무조건 1보다 더 큰 압력을 얘기하구나. 부압이라는 건 1보다 더 작은 압력을 얘기하구나.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은 어디까지 가? 나중에 부압식 스프링클러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부압식 스프링클러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야 이게? 2차 측에 물이 있는데 이 2차 측에 헤드까지 들어있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이라는 얘기야? 이 물이 부압수라고 얘기 나온다고. 부압수가 뭐야? 1보다 압력이 더 작은 물이라고. 근데 주변에 공기는 몇 기압이야? 1기압이야. 1기압. 헤드가 열렸어. 실수로 헤드가 감열체가 녹았어. 물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진다고. 부압수가 이게 1기압보다 더 작은 압력이기 때문에 밖에서 1기압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절대 물이 안 떨어져. 이런 원리라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건 중요하다는 거야. 부압, 물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압이 나중에 무슨 압력으로 바뀌겠어? 정압으로 바뀌어야 이 헤드가 작동할 거라니. 그런 말이 나오면 너가 그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무슨 말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 말은 어디에서 나중에 흘러가서 보냐면 부압과 정압의 개념은 우리가 그 시험에 이거 한번 나와서 시설론에서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지금 이걸 외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씹새끼 안 나오는 거 존나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옥내 소화전에 펌프가 이렇게 있다고. 펌프가 나중에 이렇게 있으면 펌프를 수조에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펌프가 밀어 올리게 될 거라고. 그지? 펌프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쪽을 뭐라고 한다고? 흡입측이라고 그러고, 펌프에서 물이 나가는 쪽을 뭐라 그래? 토출측이라고 부르죠. 그죠? 토출측이라고 부른다고. 토출측이 부른다고. 근데 물을 빨아 올리는 쪽에도 압력을 측정해야 돼. 물을 밀어서 나가는 토출증에서도 물이 나가는 압력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고. 오케이.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흡입측은 1기압보다 더 작은 압력이 걸린다고. 무슨 압력이 걸린다는 거야? 부압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홍학도 한번 얘기했지만 물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고. 물이 그냥 빨려 올라오는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무슨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1기압보다 더 작은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빨려 올라오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흡입측의 압력을 측정할 때는 뭘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부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토출적인 물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1기압보다 무조건 압력이 더 큰 무슨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정압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수음학 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다고. 흡입측에는 뭐라고? 흡입측에는 연성계라든가 진공계라고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토출측에는 뭘 써야 된다고? 압력계를 써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그럼 이 압력계는 뭔데? 1기압보다 더 큰 정압을 측정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고, 연성계라든가 진공계는 뭔데? 마이너스 압력, 부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흡입측의 압력계, 토출측의 연성계와 진공계라고 이렇게 오답을 해도 나중에 뒤에서 다 할 거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유 뭐야? 왜 갑자기 이걸 하냐는 거지. 뒤에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요지. 대기압 미만만 측정한다라는 기계는 뭐라고? 진공계라고 그러고, 대기압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뭐라고 한다고? 압력계라고 그러고, 즉 대기압 미만과 대기압 이상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걸 연성계라고 부르나 보다 라는 말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죠. 됐죠? 18번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출이 나온 건데 이게 몇 년도에 기출이 나온지 제가 못 찾아갖고 표시를 안 한 것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가서 보시면 뭐냐면 굵기가 다른 관을 통과할 때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질량은 어느 지점에서나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법칙이 뭡니까? 라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연속 방정식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기출이 됐던 거야. 두 번째,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 연속 방정식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근거 뭐라고? 질량 뭐라고? 보존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야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관이 이렇게 있다고. 관이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뒤에 가서 앞에 조금 있다가 이거 다시 들어왔을 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관이 이렇게 있는데 관의 굵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관의 굵기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래서 관의 굵기가 좀 넓은 관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이 넓은 관을 A관이라고 치고 관의 굵기가 좀 좁아진 구간을 B 구간이라고 이렇게 쳤다라고 쳤을 때 물을 이제 안에 이제 배 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 있었다고. 그럼 1초 동안 물이 지나간 양을 측정한다고. 그럼 1초 동안 물이 지나간 양을 측정한다고. 근데 여기서 말한 요지 뭐냐면 관의 굵기가 넓은 관이나 관의 굵기가 좁은 관이나 1초 동안 흐른 물의 양은 어떻다? 같다라는 게 이 법칙의 요지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관이 넓은 지역에서 1초 동안 흐르는 길이는 요만큼만 흘러가야 돼. 그러면 B 지역은 A보단 더 많이 흘러가야 뭐가 어떻다고? 흐르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받아들일 수 있니? 알고 있었니? 좀 이따 물어본다 그러면. 다시. 관이 넓어. 그럼 흐르는 속도가 어떻다고? 느리다고. 관이 좁아. 흐르는 속도가 어떻다고? 빨라야 된다고. 그래야 흐른 물의 양이 어떻다고?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법칙이 뭐라고? 연속 방정식이라고. 그럼 뭐가 같다고? 부피가 같다고. 부피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다고? 질량이 같다고 지금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어느 지점이나 흐른 질량이 동일하다라는 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근거한 연속 방정식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에 가서 보시면 이제 간부부상에 나왔던 건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상유체의 정상유동에서 유체가 흐르는 압력에너지, 위치에너지, 속력에너지 합이 같다. 뭔지 모르지만 키워드 위치에너지, 속력에너지, 압력에너지 합이 같다라고 설명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그냥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기억하고, 여기서 읽어봐. 뭔지 잘 모르지만 압력에너지 더하기 속력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어떻다고?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읽어보니까. 그럼 이 법칙은 어디서 온 거라고? 에너지의 합은 어떻다? 같다에 대해서 나온 거라고. 그럼 이 법칙의 근거는 뭐라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아까 연속 방정식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베르누이 법칙의 근거는 뭐라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20분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말을 이렇게 풀어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20번을 풀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아까 그럼 이렇게 얘기했었어. A 지점이 있었습니다. A 지점이 있었다 그랬어, 그치? A 지점이야.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있어. 근데 베르누이 방정식 한번 다시 써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 뭔지 모르지만 위치 에너지 플러스 속력 에너지 플러스 그 다음에 압력 에너지 합은 항상 어떻다고? 일정하다라고 주어진 법칙이지. 근데 소방학에서 이 에너지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대신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수두라는 말로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럼 무슨 말과 똑같아? 위치 수두 플러스 속력 수두 플러스 압력 수두라고 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라는 얘기지. 에너지를 뭘로 표현했다고? 수두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나 보다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뭔지 잘 모르지만 이 속력 에너지라는 것, 속력 수두라는 거 뭘 담고 있는 값이야. 이거는 속력 값을 담고 있는 값이라고. 압력 에너지, 압력 수두는 뭘 갖고 있는 거야? 압력을 가지고 있는 값이야. 위치 에너지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높이를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관의 굵기가 달라졌어. A 쪽하고 B 쪽하고 굵기가 달라졌어. 근데 높이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다는 거 뭐가 똑같다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고 좀 주어진 거라고. 관이 높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주어진 거야. 여기서 더 복잡하게 갈 수 없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 하나만 하면 된다. 자, A 지점에서 흐른 물의 속도하고 B 지점에서 흐르는 속도하고 있어. 누가 더 속도가 빨라? 속력이 누가 더 빨라? B가 지금 더 빠르다 그랬어. 됐지? 여기에 와서 따라가서 보면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높이가 똑같아. 위치 에너지 똑같아. 근데 보니까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따지니까 속력이 누가 더 크다고? 속력이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속력이 누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고 그랬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속력 에너지 더하기 압력 에너지 합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A나 B나 똑같아야 돼. 그럼 압력 에너지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크다는 얘기라고. 그래야 말이 되지. 왜? 속력이 빠른 만큼 속력 에너지는 높아질 거니까 대신 압력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야 된다고. 속력이 작아진 만큼 압력 에너지는 그만큼 어떻다고? 높다고. 그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 빠르다라는 건 곧 압력이 어떻다? 작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작다라는 거. 그래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수평으로 설치된 배관의 위치 수도는 일정하다.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봐봐. 구경이 커졌어. 구경이 커지면 흐르는 속도는 감소해. 여기까지는 무슨 법칙이야? 연속 방정식 때문에 따라갔지. 그럼 속력이 감소하면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고. 이 말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야. 속력이 느려지면 압력은 빨라진다고. 이게 가장 너희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학교 1학년 때 소방학과에서 제일 처음에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그거야. 너희는 어떤 생각이냐면 속력이 빨라. 매우 빠른 물줄기로 나오는 물을 맞으면 매우 많이 아프거든. 그래서 빠른 게 압력이 세다고 생각한다고. 그 되게 오개념이라고. 빠른 걸 맞으면 왜 아픈 거야? 왜 아파? 아까 내가 빠르면 압력이 어떻다 그래서 빠르면 압력이 낮다 그랬잖아. 근데 빠른 걸 맞으면 왜 아파? 내가 맞을 때 속력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빠른 속력일수록 멈추게 되면 내가 그만큼 빠른 속도를 멈췄기 때문에 이 속력을 다 뭘로 바꿨다는 얘기야? 압력으로 바꿔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라고. 오류의 개념을 가지면 안 돼. 빠르다는 것은 압력이 어떻다? 느리다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속력이 느리다는 건 압력이
크다라는 얘기라고. 이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르노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근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확인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에 가서도 문제 나왔는데, 결론은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상유체 조건이 뭐냐? 비압축성, 비점성.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고, 결과를 기억해 그냥. 말하고 싶은 내용이 요지. 앞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뭔 말 계속 나왔냐면 20번에서도 여기서도 이상유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베르노이 방정식에서도. 연속 방정식에도 뭐라고 적었냐면 이상유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어떤 유체를 쓰고 있다는 거야? 이상유체를 쓰고 있다고. 이상유체를 미친 유체가 아니라 아이디얼 유체, 가장 이상적인,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존재했으면 좋겠던 그런 유체. 유체가 뭔데? 흐를 수 있는 액체나 뭔데? 기체라고.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수식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한다고. 이 이상유체는 뭐 이런 말이 또 나와. 아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들어봤지? 그때 뭐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할 때 이상기체도 뭐라는 얘기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체인데 이 법칙 PV는 nRT라는 걸 아주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상적인 기체라는 뜻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 실제 기체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실제 기체하고 뭐가 다른데? 라고 얘기하면 실제 기체는 마찰력이 있어 없어? 물이 흐를 때 마찰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이 배관에 흐를 때 이 수식에서는 마찰이 없다라고 간주하는 거야. 마찰이 없다라는 건 뭐야? 그 물질이 비점성이라는 얘기예요. 비점성은 곧 마찰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물을 센 압력으로 물을 밀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순간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높은 압력으로 물을 밀면 물이 이만했는데 높은 압력으로 밀면 물의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압축성이라는 뜻은 수업은 여러 번 만드는 건데 밀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밀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밀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결론 알 필요 없다. 혹시 이상유체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비압축성, 비점성. 너희들이 비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 가지냐면 나쁜 느낌을 가진다고. 그냥 점성보다 비점성이 나쁜 말 같고 압축성보다 비압축성이 더 나쁜 말 같다고. 이런 말이 좀 왠지 답이 아닐 거라는 너희들이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뭐라고? 비점성이어야 돼. 마찰값이 없어야 돼. 비압축성이어야 돼. 밀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건 외우시면 좋겠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